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등어 교육이라고 이제 그 대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앞에 그 노트북도 넣어 있지만 고3 학생들, 그 수능 본 학생들 제주 소리하고 같이 해서 배치 컨설팅을 아침에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 이제 오늘 첫째는 먼저 그 예비 고1 학생들의 대상으로 해서 학습 방법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금 연합고사 최근에 봤죠? 18일 본 학생들인가요? 다른 동네하고 다르게 이제 제주도에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합고사를 봐서 이렇게 학교를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고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대입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된 건데,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한 3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다 결정이 되고 맙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입학 전형이라든가 대학을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1학년 때 거의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면 한 3년 전쯤인가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행한 책이 있었는데 넛지라는 책이 되게 유행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제주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그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파리 모양으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넛지라는 그 책에 나온 건데, 그 넛지 이론은 이런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건 뭘 하든 간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제가 알기로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공항 중에 하나인데 5분에 한 대씩 그 국제선이 그 내리고 뜨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곳이고 굉장히 다종의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남자 화장실에다가 아무리 뭘 써붙여놔도 그 좀 가까이 와서 소변을 봐라. 이 소변이라는 게 밖으로 튀게 되면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없애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자들의 습성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거기다가 파리를 붙여놓으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변이 훨씬 더 안 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넛지 그 경제학 이론인 책인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요즘 말하는 그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어떤 큰 움직임보다도 작게 뭔가 동기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자극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그 넛지 이론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왜 하냐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잡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뭐 대학 입시가 많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3년 내내 열심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데,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애초에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뭐 그냥 잘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학생도 지치고 부모님도 지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년 좀 지나면 이제 말 안 하게 되죠. 대치동에서 제가 설명회를 많이 하게 하는데, 제주도에서 설명회를 하면 약간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설명회든지 간에 학년에 맞춰서 예비 고1 설명회 그러면 대치동에 설명하면 예비 고1 부모님들만 와요. 그리고 절대 남자분도 안 와요. 전부 여자분들만 와요. 근데 이제 여긴 약간 다른 게 남자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가끔 이렇게 끼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불리하긴 합니다. 부모님들만 있으면 제가 미리 이제 애초에 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원래 잘하는 그 욕도 좀 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끼니까 그런 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이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동안 3년이라고 해봐야 1년이지만 대학 입학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느냐라는 거,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요, 제가 정리한 건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15년 발표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놨고요. 두 번째가 앞서 보는 입시, 세 번째가 거꾸로 보는 입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대로 준비하는 입시, 그리고 다섯 번째를 제가 자기소개서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어느 정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를 넘겨보시면 대한민국의 원래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2015년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교육 이념 자체를 좀 바꿨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었는데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육 이념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예고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제 해서 공청회를 뭐 형식적으로 거치고 이제 이미 결정을 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제는 그 창의융합형 인재를 만들겠다라고 아예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창의융합형 인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답은 잘 못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여간 창의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이제 내년부터 점점점 하나씩 적용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은 이제 3년 뒤에 봐야 될 테니까 그쯤 되면은 이 창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입시 제도에 전부 다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맨날 바뀝니다. 하여간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고 그다음에 뭐 정권이 안 바뀌어도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것에 경향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지금 사교육의 학원도 입장이 마찬가지고 저같이 컨설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이런 경향에 맞춰가는 거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과를 가고 싶다라고 그 과를 정해놓고 만약에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뒤에 그런 과가 없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보다는 훨씬 더 또 요즘 새로운 과들이 마구 나와버리니까 과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말로 하면 뭐 서울대 법대를 간다라든가 연대 상대를 간다라든가 서울대 법대 없죠. 서울대는 이미 법대가 없어져 버렸죠. 그다음에 연대는 상대가 없죠. 상과대학이 있긴 하지만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 빨리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의 이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이나 그다음에 과의 전체적인 개념, 컨셉도 다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를 목표로 잡는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3년 뒤의 일이라면 흐름을 타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큰 흐름이라는 것이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까지는 이건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 창의융합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은 이제 올해 3월에 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 제도도 뭐 고대 융합 전형이라는 게 있지만 점점 이런 전형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예비 고1이지만 금방 이제 뭐 방학 이제 시작되고 이제 3월이면 바로 1학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5번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를 써봐라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이제 대학에서 양식을 거의 다 통일을 해놨거든요. 보통 이제 3번까지는 공통 양식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자율문항인데 1, 2, 3번 문제를 들여다보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업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준비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재, 과거, 미래 이 세 가지 걸 다 써라가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때에 맞춰보면 그때가 현재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지금 3년 뒤에 3학년 때 대학 입학을 수시 접수를 하려고 할 때가 그때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가 뭘 하고 있느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는 뭐냐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자 3년 뒤에 원서를 쓸 때까지 자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내지는 어떤 전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현재로 시작되고 있는 그리고 2년이나 3년 동안의 미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는 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미래는 뭐냐면 그 시점에서 앞으로 내가 뭐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총종합해보면 자기소개서를 지금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뭐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이 뭔지 그럼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허황된 것이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간 다음에 뭔가 뭐 꿈을 향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을 향해서 대학을 가거나 꿈에 맞춰 가거나 뭐 어쨌든 하여간 대학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과를 갈 것인가,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뭐 하다못해 문과로 갈 건지 이과로 갈 건지 뭐 예를 들면은 경제학과 경제학 쪽을 해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빨리 목표를 세우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경제학이니 문과에 있는 게 뭡니까? 뭐 대표적인 과들이 있죠. 경제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 뭐 정외과, 신방과. 물론 정외 신방 같은 경우도 과가 이미 이름이 엄청나게 변했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니 뭐 이런 걸로 많이 변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이런 과들, 전통적인 과들도 그 사회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점점점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목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목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어렴풋하게나마 목표를 미리 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적어보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제일 먼저 지금 어떤 비전을 갖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옮기는 작업을 해보는 것.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특히나 또 이런 건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검색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상으로 내 자기소개서를 내 소개서를 써보는 작업이 처음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개정교육과정을 얘기하다가 제가 자기소개서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변합니다. 창의융합형 인재가 뭔지 물어보면 여기 끝에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에다가 과학기술의 창조력에다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의융합형 인재랍니다. 이거 다 더해보면 뭔가요? 무슨 예수 정도 되는 사람이 아마 이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목표래요. 자, 이런 것들이 목표이니까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그리고 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조금씩 가보자라는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문이과도 점점 통합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학문들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창의융합 혹은 내 목표를 세워보며 문과, 이과를 정하는 동시에 사회 변화에 따라가 보며 경제학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수학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였죠. 물론 수학은 물리학 하는 학생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문과에서 뜨는 학문이다라고 하면 심리학과라고 있는데 심리학과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나 쭉 올라가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는 전부 다 대학원 가면 모여서 만나면 뇌과학 하는 사람들, 뇌과학을 한다고 해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들이 이렇게 통폐합되거나 문이과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융합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나라 교육 이념을 멋있게 만들어보자가 아니라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것에 따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맞춰가는 것을 조금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보자.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좀 더 이제 살을 붙여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넛지 얘기했던 것을 적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하고 한 번 생각해본 놈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뒤에 넘겨보면요. 이 입시제도입니다. 2017학년도하고 2018학년도를 해놨는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가게 되겠죠. 근데 2019학년도까지 해서 보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변화되는 방향으로 보면 방향에 맞춰서 더 빨리 변할 거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2015년부터 수시하고 정시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부터 수시가 60%부터 시작해갖고 2017학년도 내년이 되면 69.9%, 70%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빨리 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말고 2017학년도가 되면 고려대학교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수시 선발 인원을 15%로 줄여버리겠다고. 고대가 수시가 30% 정도 선발을 했는데 15% 즉 반으로 줄여버리겠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85%를 전부 수시에서 뽑겠다고 고대가 지금 이미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몇 군데 더 발표한 걸 따져보면은 서강대가 그렇게 얘기했고, 건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무게중심을 완전히 수시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대학까지는 이제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70%보다 더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수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분명히 맞겠죠. 물론 정시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보는 거니까 수능은 항상 기본입니다. 수능.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꼭 정시 때문이 아니라도 수능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수시에 목숨 건 학생도 수능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이제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80년대 다닐 때 학교 가서 뭐 공부하긴 했나요? 뭐 학교도 거의 안 갔죠. 학교 가서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업 거의 들어간 적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대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대학교는 옛날에는 뭐 같은 과에서 리포트 쓰라고 그러면 누가 한 명만 쓰면 그냥 다 베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다가는 원작자도 F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경쟁을 해서 졸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내 학교에서 분위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뒤에 갈 때 또 취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점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실제로 요행을 타가지고 수시로 합격을 한다고 해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알려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만 시쳇말로 쪽팔려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군대를 갔다거나 다시 해보려고 해서 그만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뿐이지 사실 졸업 못하게 된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또 스카이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방학 때 대학생인데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이 안 돼서 수학 과외를 방학 때 와서 숨어서 몰래 과외 받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학 지금 본 것처럼 수시 전형에서 뽑는 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시라고 하는 것이 그 무게중심으로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학의 전형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건 미리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년부터 수시 70%로 확대가 되면서 10명 중에 6명이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10명, 그러니까 정시까지 포함해서 10명이라고 하면 7명을 수시에서 뽑고 그 중에 또 6명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무조건 하여간 결론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약간 달라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수능 한국사 필수, 별일 없죠. 한국사 해봐야 이거 절대평가로 변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국사를 최저학력 기준으로 작용하게 만들어 놓고서 3등급 정도면 충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사실은 그렇게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즉시 이제 국어가 A, B로 보던 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예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가 되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영어 절대평가로 보면 지금 계산으로 보면 현재 영어로 수능 2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이 전부 다 1등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시 인원의 15%에서 20% 정도가 영어는 1등급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서울,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우리가 시쳇말로 서울에 있는 대학의 모집 정원이 4만 명 정도입니다. 모집이 4만 명이면요. 올해도 이제 수능을 본 학생들이 60만 명 정도가 됐으니까 10%가 안 되죠. 근데 영어는 만점 20%가 지금 넘어가 버리잖아요. 훨씬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인서울이나 지방의 국립대 정도까지를 보는 합격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어 1등급이 아닌 학생이 없다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죠. 그럴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대학을 보려고 할 때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기본적인 다른 건 변할지 몰라도 요거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외워두시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이제 훨씬 더 빨리 다가옵니다. 넘겨보면요. 3번 해가지고
거꾸로 보는 입시라고 하는 걸 해놨는데 이걸 올해 걸로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올해 인서울권 대학의 모집 인원을 숫자로 제가 바꿔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14,000명, 학생부 종합이 11,000명, 논술 8,00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2,400명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를 합해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10명 중에 7명을 수시에서 뽑는데 또 그 7명 중에 6명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뽑는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학생부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를 생각하고 보통 말합니다. 즉 내신으로 가는 거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고 보통 또 그거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부라고 부르는 것이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3월, 이제 4월, 5월 되면 중간고사를 보기 시작하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볼 수 있는 게 총 12번인데 12번을 합산한 것, 정시는 12번, 수시 같은 경우는 10번 정도를 합산하죠. 10번 정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한 것을 내신이라고 부르고 그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것이 학생부 중심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보시는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있는 내신 성적만으로 내신의 반영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내신이 거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말해서 인서울권을 내신으로 가려고 하면 1점 몇이어야 됩니다. 1.x. 그러니까 2로 시작하면 인서울권은 내신으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서울권 4만 명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2,5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전형으로 인서울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1등급 받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2,000몇 명이 서울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대를 가거나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빼놓고요. 몇 가지 이제 거의 의대만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내신 1등급인 학생들이 경기권만 가도 평균적으로 보면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입니다. 3등급.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인 학생들, 지방에 있는 내신 1등급 학생들이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내신만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계속 내신을 1등급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 하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3월부터 이제 중간고사부터 보기 시작할 텐데 만약에 내신을 챙겨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내신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금석이 뭐냐면 첫 번째 보는 중간고사입니다. 실제로 학생 성적을 추적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눈물 나는 정말 짜증나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 있죠. 이 내신 성적에서 등급으로 계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까지 성적이 변한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그걸 벗어난 학생이 10%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내신을 계산해 보니 그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하고 사실 거의 같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등급 해보니까 더 잘하거나 못한 학생은 10%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봤던 중간고사 성적이 대학 갈 때 쓰는 내신 성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아까 제가 넛지라고 그랬죠. 자, 방법 중에 하나가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챙겨서 내신을 만약에 내신 전형으로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착실한 남학생보다 착실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내가 내신을 잘 챙겨가지고 혹시 수능 잘못되더라도 내신은 기본으로 해서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들이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죠.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내신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서울대나 이런 몇 군데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가는 전형, 수시에서도 이런 전형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챙기려면 어떻게 챙겨야 되냐면 1등급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신은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4% 안에 무조건 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4%가 넘어서는 순간 내신으로는 인서울도 못하고 사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신은 그 다음에 한 3등급이나 4등급까지 확 떨어져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때려 죽여도 못 가지만 다른 전형은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등급 문제, 2자로 시작하면 내신은 빨리 때려쳐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선생님 계시면은 안 되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가면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가 개판되잖아요. 시험 안 보잖아요,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애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대학 입학 전형에서는 실제로 점수들이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제가 뭐 장사 한두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끝부분에 점수를 활용해서 대학을 가고 보내는 게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관리할 때는 자, 1.x까지가 1.x로 관리를 해라. 그게 넘어서면 내신을 빨리 때려쳐라 라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연합고사 같은 경우도 여기는 저기도 좀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학교도 어떻게 보면 좀 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교 1등을 해서 쭉 해서 1.0대를 만들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예를 들어 고대 학교장 추천이나 이대 학교장 추천이나 경희대도 생겼죠. 이런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보통 그러면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야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텐데 5등에서 10등 정도는 아리까리 하고요. 아무튼 5등 안에 들어가면 이런 쪽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 전형에서 경쟁률 자체가 추천을 받는 순간 3대1 이하로 떨어집니다.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경쟁률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신을 챙길 학생들은 뭘 챙겨야 된다고요?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보는 중간고사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적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가능합니다. 뭐냐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은 데다가 좀 그렇지만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항상 좁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같은 학교에서 같은 놈들끼리 계속 3년 동안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서 내신을 챙겨야 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여간 중간고사 전교 1등을 하든가 4% 안에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빨리 때려쳐라. 때려치면 안 되겠죠. 내신이라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꼭 방학해갖고 좀 놀라고 하면 엄마 잘 꼬셔갖고 지금 어디 서울도 좀 가고 지금 어딘가요? 뭐 카라비안 베이나 어디라도 놀러 가려고 딱 작전 짜놨는데 성적표 나오게 되죠. 그럼 기분 더러워지죠.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얼굴색 바꾸죠. 네가 무슨 놀러 가 이제 공부해야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될 때 제가 한 얘기를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1.0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대충 따라가면 됩니다. 자, 논술 전형이나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시잖아요. 서류잖아요, 서류. 이런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더 많죠. 아까 말한 대로 4만 명 중에 8천 명이 논술이고 12,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2만 명인데 2만 명. 정시 다 해봐야 14,000, 15,000이 안 되는데 이 두 개만 합해도 정시의 모집 인원을 넘어섭니다. 이 두 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 인서울권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이 2.5등급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1등급도 있겠지만 4등급까지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못하면 안 되겠지만 2등급 돼버렸다면 2등급, 3등급, 4등급 초반까지 사실 별일 없다는 겁니다. 의대는 빼고요. 의대는 안 되겠지만 나머지 과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 정도는 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지 내신에다 목숨 걸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내신에 목숨 걸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드린 책 하나 있잖아요. 수학이 아니죠. 수능 영어 정석이라고 책 저희가 나눠드린 책 있죠. 그 책 한번 보십시오. 그 책을 누가 썼냐면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영어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작년 겨울에 할 일도 없고 해서 영어책을 그거 쓰는데 한 3권짜리 쓰는데 한 3달 걸렸나요?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래 문과 논술이 전공이긴 한데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뭐 선생들도 많이 만나고 다 만나는데 영어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하여간 웃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어를 지금 수능 공부하지 않고 내신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물론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영어가 내신에서 내는 문제들은 대부분 문법 문제를 냅니다. 특히나 외고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외고는 영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독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법 문제도 하여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 집 발사 같은 문제를 쳐넣어요. 영국 애들도 못 푸는 것 같은, 아니 영국 애들 못 푸는 게 아니라 풀 이유가 없죠. 그런 문법 문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성세대가 성문종합영어나 성문종합영어에서 외웠던 문법의 거의 뭐 7, 80%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수능에서 근데 내신에 진짜 그런 문제들을 막 일부러 낸단 말입니다. 근데 수능 있잖아요, 수능. 수능에서 문법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요? 딱 한 문제 나옵니다. 딱 한 문제. 딱 한 문제 나오는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왜 그렇게 많은 문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신을 쫓아가다 보면 수능하고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영어 공부 잘하는 새끼면 뭐 수능도 잘하고 내신도 잘하겠지. 다르다라는 겁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가장 비슷한 게 있다면 내신과 수능이 가장 비슷한 과목이 있다면 수학이죠. 수학. 그죠? 수학은 하고서라도 뭐 진도를 더 나갔더라도 또다시 개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은 내신하고 수능이 어느 정도 엇박자가 별로 없는 반면에 국어하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아주 다르다라는 겁니다. 탐구도 굉장히 다르죠. 탐구도 학교에서 배우는 탐구는 종류가 많지만 나중에 수능 때는 딱 두 과목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제 중요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 초점은 당연히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 끝까지 하여간 내신이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대학교에서는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정말 계륵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계산하기 복잡해요. 과고 다니는 놈하고 외고 다니는 놈의 내신은 외고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4등급입니다. 대부분 애들이. 서로 다 1등급을 못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등급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을 만약에 일반 고등학교로 옮기면 경기권까지 해서 한 10여 개 정도 되는 외고 학생들은 일반고로 옮겨가지고 약간만 시간을 주면 바로 전교 1등 합니다. 이 학생들이. 4등급 받던 애들이요. 중간이나 할까 말까 하던 애들이 일반고 넘어가면 바로 1등급을 해요. 그러니 대학이 바보입니까? 이 4등급을 똑같이 4등급을 취급하겠냐라는 거죠. 취급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등급까지는 불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학에서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원칙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걸 반증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나 이런 인원들을 써놨습니다. 앞으로 인원들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써놨는데 요거는 설명하자면 굉장히 깁니다.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나씩 굉장히 특기자 전형은 전형 자체가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대비하는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요. 네 번째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입시라고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제가 몇 가지 얘기했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써서 비전이라든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내신이냐 수능이냐를 빨리 정해야 된다. 그거를 중간고사 보면서 빨리 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신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은 수능 위주로 가야 되는 가는 거였고, 내신과 수능은 사실 준비하는 방법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형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은 1.0대를 무조건 만들어 가야 된다 목숨 걸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지금 빼먹고 있었죠. 어떤 건가요?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빼먹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인서울 4만 명 중에서 12,000명입니다. 아마 내년이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 서울대는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게 수시에서는요. 이렇게 되니까 학생부 종합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이니까 학생부죠, 학생부. 근데 이 학생부가 아까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는 여기 보시면 뒷페이지인가요? 넘겨보면요. 학생부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페이지에 있었는데 올 초에 이 학생부를 기록하는 방법을 굉장히 정밀하게 지침서를 만들어서 학교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한번 잘못 쓰면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까지 다 전부 다 이렇게 정해 놔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부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써라라고 지침을 전부 마련해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부 종합의 핵심은 학생부인데 그 학생부를 얼마나 그러면 잘 꾸미고 채우느냐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관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학생부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기록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대략 필수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뭐 인적사항, 학적사항, 그다음에 출결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하고 같이 가끔 점수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출결은 그냥 이런 거 신경 끄십시오. 그냥 무단결석 한 10번 이상 뭐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수상경력 이거 상 받으면 적는 거니까요. 그 다음 5번 자격증 사실 고삐리가 자격증 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자격증에도 예전에 많이 있던 뭐 한자 인증이나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은 사실 별로 쓸 게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자격증에 뭐 한자 인증, 한국사 인증, 그 다음에 여기 인증 취등사항을 보면 뭐 토플이 몇 점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데 깡그리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외부 스펙으로 정리되어 버려서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5번도 사실 별 볼 일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 6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해집니다. 진로 희망사항. 진로 희망사항은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반영되는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향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7번, 8번, 9번이 중요해집니다. 10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번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적는 겁니다.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죠. 뭐 누구누구 학생은 뭐 인간성이 뭐 어쩌고 이건 선생님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7, 8, 9가 이제 중요해지게 되죠. 7, 8, 9인데 8번은 또 뭐냐면요. 8번은 아까 말했던 내신 성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7번과 9번입니다. 7번, 9번. 7번이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라고 줄여서 말하는 거죠. 창체의 내용이 또 4가지로 나뉩니다. 자동봉진이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4가지 활동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여기다가 9번, 독서이력, 독서활동. 그러니까 이 5가지 활동이 이제 학생부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보면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표가 하나 그려져 있죠. 자동, 봉진, 독 해가지고 이 5가지 항목에서 이 5가지 항목이 어떤 게 포인트이며 그리고 이것이 대학 입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이 기본적인 양식이 1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전형에서 1단계를 지나온 학생들 3배수나 5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학생부에서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자기소개서 항목과 연계가 되는가를 제가 표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서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자기소개서가 꾸며지느냐라는 것을 이제 연결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3학년 내내, 사실 3학년 내내도 아닙니다. 1학년, 2학년이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면 다 끝납니다. 사실은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이 학생부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정 안 되면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떼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3가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꿈과 희망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자소서 써봐라.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 학교 공부에 매진할 거냐, 아니면 전반적인 수능이라고 하는 실력을 늘릴 것이냐.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성격이 시험의 성격도 다르고 어떻게 활용할 것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 정리가 명확하게 필요하더라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국은 학생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학생부의 내용은 이런 것들로 정리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특히 1번 문제하고요, 아까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하고 학생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는 제가 그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자라는 제목에 보면 자기소개서의 방향을 1, 2, 3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세 가지가 1, 2, 3번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리고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이렇게 교육균형이 변해가고 있는 것에 어떻게 맞춰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이 여기 나온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학생부를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가치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문제하고 첫 번째 꿈과 희망의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잘 써진 자기소개서, 즉 잘 완성된 학생부는 방향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가치를 중심으로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과 희망을 빨리 먼저 정리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뀌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바뀌어도 방향성이 있었으면 훨씬 더 내용이 더 잘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자기소개서 하면요, 맨날 봉사활동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은요, 3년 내내 더해가지고 60시간 이상 정도면 됩니다. 학교에서 방강제로 하라는 거 하는 것만 하면 대충 하면 한 60시간 나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왜 60시간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서울대를 진학하려고 하면 60시간이 안 되면 서울대 애들이 하나 써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봉사 시간이 왜 60시간이 안 되는지 이유를 써내라. 그럼 거짓말 하나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준이 60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별로 필요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봉사 60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해봐야 별 가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가치는 뭐냐면 대학에서 원하는 가치, 즉 전공 적합성에 맞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의대 가고 싶어하는 놈이 봉사해보세요. 병원 가서 봉사합니다. 뭐 하나요? 지가 쓰레기 치우는 것밖에 더 해요? 지가 수술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공하고의 어떤 맞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공하고 맞는 게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사회복지학과면 좀 맞겠죠. 말하자면 봉사라고 하는 건 범용 스펙, 그러니까 범용하게 쓰이는 스펙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스페시픽하게 더 정확한 전공하고는 맞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치가 중심이 된 것들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요 밑에 이제 키워드를 제가 가치라고 해놓고, 연대 과학공학인재 계열의 합격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어떤 게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게 박스로 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학생부에 구현할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단순 활동이 아니라 연계 심화다라는 거죠. 연계 심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비슷한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서울대 자기소개서의 4번은 독서 이력을 적으라고 합니다.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인상 깊었던 책 3권을 써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책 3권을 써야 되는데 솔직히 책 3권 안 읽은 학생이 있을까요? 없겠죠. 거짓말이라도 아마 학생부에다가 많은 책을 이제 독서 이력을 통해서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올렸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딱 3권만 쓰라고 합니다. 서울대가. 뭘 써야 될까요? 자, 이거 써가지고 온 놈들 제가 숱하게 만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또 떠들어 보다가 4번 문제니까 4번 딱 보면 그냥, 제가 오버해서가 아니라 이거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한 반 정도는 갖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냐, 책 3권 중에 거의 그냥 작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수시 때까지 포함해서 올해 수시 때는 30%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자기소개서 서울대 쓴 놈의 한 50%가 책 3권 중에 한 권이 뭘까요? 책 제목도 짜증나서 잊어버렸어요. 스티브 잡스가 쓴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정규형 어쩌고, 하여간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이런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을 잘 따라간 거죠. 근데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소개서 읽는 것도 사람인데 똑같은 책 계속 나오는데 짜증 안 날까요? 짜증 나죠. 방향은 맞았으나 너무 범용했다라는 거죠. 책 3권을 쓰라고 그러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자, 아까 말했잖아요. 뒤에 있던 3번 문제에 나오겠지만 융합형이어야 됩니다. 융합형. 융합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요즘은. 그랬잖아요. 창의 융합형 인재가 교육의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소개서 방향 앞서 좀 더 미리 해버리면 3번이 바로 융합입니다. 융합. 문이과 융합형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가장 올해도 합격 확률이 가장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그게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의 4번 문항에 책을 3권 써라라고 하면 1, 2번은 아닐지 몰라도 예를 들어 이과면 자 3번 문제는 3번의 책은 뭐여야 될까요? 3번 책은 융합형을 쓰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권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이과라면 2권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될까요? 과학책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또요. 과학책인데 약간 범용한 과학책이 하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쓰겠죠. 문과 애들 제일 많이 쓰는 거 리차드 돈키스 이기적 유전자 이것도 모든 자소서를 쓰는 학생의 30%가 또 도킨스 써요. 이과 애들 쓰라고 그러면 과학책 하나 쓰고 하나는 심화시킨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물리학에 그러니까 범용한 과학책이었다면 내가 물리학에서도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핵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건지 그러면 슈레딩거가 쓴 걸 읽던가 뭔 읽던가 좀 더 깊이 있는 것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책 고르기가 쉽죠. 그죠? 융합형 하나, 범용한 과학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단순 활동이 아니라 연계 심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책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책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외부 스펙을 못 쓰니까 교내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탐토라든가 이런 대회들이 있죠. 이런 대회에서 뭘 준비할 거냐. 반드시 참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 1학년 때 준비했던 내용을 2학년 때 다시 발전시켜야 됩니다. 뭔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는 공부를 더 했고 이러이러한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2학년 때 든 데가 이런 걸 또 했다. 이렇게 얘기가 진도가 나가는 거야 점점 좀 깊이가 생기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자기소개서의 방향, 즉 학생부의 방향의 두 번째가 단순 활동이 아니라 연계 심화형이어야 된다라고 제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샘플이 밑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융복합지향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처음에 얘기했던 거 바로 직결되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또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것 중에서 과학탐구나 연구를 한다고 할 경우에 문이과 융합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갈수록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학생들 키우려고 작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3년 전부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3년째 애들 데리고 이미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융합형이었는데 그걸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템이 아니라 스팀이라고 합니다. STEM에다가 중간에다가 A, 아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트까지 들어간 융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스팀형의 것으로 방향이 잡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학 연구를 한다면 만약에 층간소음이 문제가 돼서 과학 연구를 하면 자, 이거 단열재라든가 중간 벽체라든가 이런 걸 어떤 재료를 쓸까? 이건 화학이나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그걸 어떤 구조를 만들까? 세부 구조를. 이 물리겠죠. 이런 쪽으로 과학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과학 탐구 토론이나 과탐 보고서 같은 것을 연구 방향을 잡는 거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다른 방향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탐토에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쓸 때도 맨 앞에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연구 배경이라는 게 필요하죠. 연구 배경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살던 60년대, 70년대 정말 멋지서 되게 가난할 때 층간소음이라는 게 문제가 됐나요? 먹고 살기 바빠 뒤지겠는데 무슨 층간소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없었죠. 먹고 살만 하는데 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살다 보니
좀 편하게 좀 자빠져 있으려고 하는데 어느 놈이 뒤에 의자 자꾸 끄니까 짜증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칼부림도 나고 한 거잖아요. 결국 사회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단순히 위층에 사는 성질 더러운 새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유 있게 살라고 하는 거 혹시 뭐 삶의 질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니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어떻게 줄일 건가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회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에서 쓸 수 있는 리포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면 얘기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들을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방향들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도 더 잘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학생들이 진행하는 거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살을 붙여나가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마어마하게 쉽다라는 겁니다. 쉽게 썼다는 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쉽게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썼다는 얘기는 거짓말을 했거나 쥐어짰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학생들보다는 이렇게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서 준비한 학생들이 훨씬 쉽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거죠.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실 1년도 아닙니다. 바로 방학 때부터 이런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안에 세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죠. 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영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다음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뭐 좋아나 마나 인서울을 하려고 하면 수능에서 언수회탐 내가 국수영탐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못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갑니다. 어차피 전부 다 만능 천재를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영수탐 다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 그게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거라면 내신은 과연 내가 해야 되느냐, 내신 목숨 걸어야 되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방학 때 빨리 먼저 방향을 정하자. 그리고 자 내신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될성 싶다 그러면 별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신은 적당한 선에서 공부 잘하는 축에 드는 정도 요 정도만 하고 더 성실하게 수학 능력의 바탕이 되는 공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왜냐하면 학원을 선택하는 우리 학원 안 갈 수 없잖아요. 학원을 선택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기 제주 오니까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내신을 한 달 이상 하대요. 근데 내신 아까 말한 대로 2.0 넘어가는 학생들이 내신 한 달 이상 하고 자빠져 있어요. 미친 짓이죠. 내신은 그런 경우에 안 할 수는 없으니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범위만 슬슬 읽어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내신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내가 진짜로 필요한 과목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학생부 종합에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내신하고 수능하고 이거 다 하면요. 학생부 종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을 하는 학생들은 내신 2점대, 3점대 정도면 충분하니까 내신 할 시간에 대충 수능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 짬을 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봉사를 좀 하던가 아니면 과탐토 논문을 하나 준비하던가 이런 작업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학생들 간신히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빨리 구획 정리가 돼야 다른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워낙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2학년 돼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아니면 3학년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서 겨울방학 때 컨설팅도 받아봐야 된다더라 해가지고 받아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데요. 수능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죠. 내신 2점대 넘어가 버렸죠.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그동안 잘 생각해보면 그럼 2년 동안 뭐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쓸모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봉사를 했으면 한 200시간 이상을 해버리던가 그게 아니고 기준이 되는 60시간을 좀 넘어서 갖고 한 80시간, 100시간 이런 거 대충 채워놓습니다. 이렇게 고생했겠죠. 근데 그거 어쩌라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죠? 반장, 부반장 뒤지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반장, 부반장? 그 얘기는 잠깐 빠뜨렸나요? 반장, 부반장이나 동아리 회장이나 동아리 부회장은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자, 리더십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리더십만 가지고 대학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울 대학은.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 난 있습니다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하로 부반장을 하던가 동아리 부회장을 하던가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이 맞는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뭐 어디까지 했나요? 시간이 딱 제가 말한 것처럼 1시간 정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겉핥기처럼 했지만 사실은 세부 들어가면 약간 충돌하는 얘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구획 정리한 거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 볼게요. 넛지라고 했죠. 넛지라고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특히 어머님들이 그거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라라고 얘기하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얘기하지 말다가 한번 잡아서 작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을 맨날 앉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신하고 자빠져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문법 백날 외워봐야 수능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수능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문제예요. 제가 그 책을 어떻게 썼겠습니까? 문법, 이제, 저도 옛날에 문법 많이 했지만, 문법 별로 기억 안 나요. 수능 문법 한 문제는요, 공부를 안 한 지 제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봐도 풀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핵심만 알면, 뭐가 아니지 뻔하는데, 공부는 요령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제일 멍청한 게 그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집에 가서도 공부하고, 뭐, 맨날 잠만 자고 공부한대요. 그 새끼는 어떤 놈은. 그런 새끼 공부 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공부라고 하는 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상향 곡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때려주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공부를 좀 해놓으면 성적 안 올라요. 어느 순간까지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다음 계단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등급 하는 애가 공부 좀 한다고 해서 금방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요. 보통 이제 이게 한 2달, 이제 겨울에 이제 2달 빡시게 공부합니다. 그럼 3월 달에 시험 봅니다. 에이씨, 내가 겨울 2달 동안 뒤지게 했으니까 성적 오를 거라고 안 오르는 학생이 미안하지만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말죠. 한 달만 더 버텼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얘가 한 등급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 머리라는 게 그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원래가 뭐 이게 무슨 뭐 자판기입니까? 넣으면 바로 되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짧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큰 그림과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 즉 실력이라고 하는 걸 높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같은 공부보다는 오히려 수능을 공부하는 이런 그 공부, 통 큰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리듬을 타서 길게 가는 이게 진짜 공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길게 보고 그 방향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몰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아서 안 되면요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요 재수하면 되죠. 뭐 점점 이제 나중에 점점 멀어지게 이제 점점 이렇게 얘기가 돼가겠지만 뭐 안달복달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 큰 그림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다시 이제 3가지 제가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로 다시 줄여서 얘기해라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겁니다. 가능하면 올 겨울에는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어머님이 학생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제 뭐 연합과세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번 기회 아니면은 이제 겨울 시작되기 시작하면 얘들하고는 다시 이제 못할 얘기를 앞으로 1년이나 2년 동안 앞으로 얘기 못할 겁니다. 지금 6개월이라도 젊었을 때 이것들 잡아다가 같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뭐 하고 싶냐 이겁니다. 자, 세상이 변한다. 세상이 변하는데 아니 뭐 또 바뀌어도 되니까 야 네가 뭐 하겠다 하면 내가 안 도와주겠냐? 도와줄 테니까 자, 뭘 하고 싶냐 한번 정해보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자, 올 겨울부터 살살 준비해보자. 자, 이런 얘기를 정말 제가 하려고 해도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 얘기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학생도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딱 방향을 정하면요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의대 보내는데 부모님 생각은 그거잖아요. 저 새끼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과 보내면서 벌써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게 의사니까 이과를 가라고 계속 이제 암암리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얘기하죠. 공대도 좋지만 점점점 해놓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생각하기에 의대를 가라나 보다. 의대 가려고 하면 내신 1등급에다가 모든 모의고사 의대 가려면 수능 2개 틀려야 되거든요. 2개 내신 4개 틀려야 되는데 전체 다 합해서 답이 딱 정해져 있죠. 의대는. 자, 의대는 1.0에다가 1.x가 아니라 1.0 매수로 학생분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을 2개에서 4개 정도만 틀려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의대 가라나 보다. 그럼 벌써 마음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얘기해 보니까 의대는 서로 적성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대 가자. 아니면은 뭐 더 마음 편하게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문과 가가지고 뭐 경영학을 하던가 이렇게 정하면 훨씬 더 학생들도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거 해서 목표 달성하면 초과 달성하면 더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유도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들은 사기 다 잘 치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올 겨울에는 자, 가셔서 학생과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서 첫 번째 목표를 세우자.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창의 융합적으로 바꿔볼 것인가. 어렵지만 뭐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미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 제가 보기엔 70-80% 학생들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긴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